안녕하세요. 지역을 넘어 한국 문학의 위대한 성취, 우리 전라북도가 배출한 한국 근현대 문학사의 뛰어난 작가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문학적 업적, 문학적 유산, 그리고 그들의 문학 속에 스며들어가 있는 이 전라북도의 감수성과 상상력, 지역성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미당 서정주, 한국인이라면 아마도 이름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위대한 시인입니다. 동시에 그가 남긴 많은 시 중에 국화옆에서라고 하는 시는 한국인이 애송하는 애송시 중에 항상 선두자리를 지킬 만큼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만큼 널리 알려진 시죠. 자, 서정주의 문학세계를 흙과 바람 속에 녹아든 서정의 깊은 울림이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정주는 전북 고창에서 태어났습니다. 1915년 5월 18일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선은리에서 아버지 서광한의 장남으로 태어났는데요. 그가 태어난 마을의 이름이 질맞의 마을입니다. 어린 시절을 이 질맞의 마을에서 보냈는데 나중에 그의 그 초기 시집의 제목이 질맞의일 만큼 그는 어린 시절 그의 고향에 대한 남다른 향수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정주의 호가 미당이라는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자, 이 미당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서정주 같은 대시인에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집이라는 호는 얼핏 보면 잘 어울리지 않는 듯해 보입니다만 다른 관점에 살펴보면 그만큼 서정주는 끝없는 문학적 완성도를 추구하는, 즉 자신이 어떤 완성의 경지에 이르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새로운 시도와 예술적 가치를 완성하고자 노력했던 그 서정주의 예술가로서의 아마 의지가 이 미당이라는 시의 이 호에 숨겨진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향은 내 시의 자궁이다라고 말할 만큼 미당에게 질맞의 마을은 굉장히 큰 의미였습니다. 1922년부터 마을 서당에서 한학을 배우고 전통문화를 접했고요. 1924년에는 줄포 공립보통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굉장히 공부를 잘해서 1929년에는 서울로 유학을 가서 중앙고보에 입학을 하는데 마침 그 시기에 광주 학생운동이 일어났고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중앙고보에서 학생동맹을 주동하다가 결국 퇴학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고향인 고창으로 내려와 1931년 고창 고등보통학교 2학년에 편입했으나 일본인 선생과의 마찰로 인해서 백지 동맹 사건을 주동했고 결국은 그의 가을에 자퇴를 하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10대 청소년기를 굉장히 파란만장하게 보낸 서정주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가 10대 때 보여준 어떤 의협심, 협기, 애국심 같은 것을 보면은 사실 그 이후에 서정주의 어떤 정치적 활동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고등학교를 결국 졸업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 이후에 서정주의 어떤 그 컴플렉스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그 컴플렉스가 한편으로는 서정주를 괴롭혔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정주 문학을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 그의 예술적 성취에 대한 욕망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게 한 동기부여가 됐다는 점도 아이러니합니다. 고창은요, 선운산과 도소람, 선운사 같은 불교 문화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곳이죠. 그래서 서정주 시의 불교적 상상력과 향토색 짙은 시적 상상력은 그의 고향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특히 질맞이라는 토속적 공간은 그의 초기 시의 중요한 원형 상징이 되면서 시적 뿌리를 형성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사진은 고향에서 미당 서정주의 모습을 찍은 뒤에 보이는 것이 이제 그의 고향을 감싸고 있는 산하이겠죠. 네.
미당은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살아내면서 한국 현대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토속적 언어와 신화적 상상력으로 우리 시문학의 독자적 미학을 추구했고요. 한국어를 가장 아름답게 사용한 시인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서정주는 시인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늘에서 별을 따는 사람이 아니라 땅을 걷는 자의 목소리를 기록하는 사람이다. 1936년에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문단에 등단했고요. 1941년에 화사집이라는 첫 시집을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42년부터는 시인부락이라는 동인지에서 활동하면서 문단 내 입지가 확고해졌습니다. 1948년 시집 귀촉도를 출간했고 1954년에는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 예술원 종신회원이라는 명예로운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1960년부터는 동국대학교 국어문학과 교수로 임용하면서 퇴직할 때까지 많은 후학들과 또 많은 후배 작가들,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질마제가 그 서정주가 태어난 마을의 이름인데요. 지금 고창구 선운리에 가보시면 서정주의 생가가 복원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시인의 생가라고 했을 때 뭔가 굉장히 시적이고 문학적이고 예술적인 것들을 기대할 수 있지만 가보시면 정말 소박한 그냥 시골의 어느 초가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박한 집이 유년 시절 서정주에게는 그가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문학적 상상력을 만들고 그걸 스스로 닦아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선은산과 선은사의 풍경과 정서가 그의 시 작품 곳곳에 스며들어가 있고요. 또 그가 보통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마을 서당에서 한학교육을 받았는데 그런 어떤 전통적인 교육이 또 그의 상상력에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질마제 신화를 통해서는 토속적 정서와 민족의식을 표현했고요. 불교적 세계관, 또 토속신앙의 융합 같은 것들이 서정주가 태어난 마을과 선은산과 질마제 고개가 바로 그런 어떤 문학적 상상력의 공간적 원형이 되었던 것이죠. 서정주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자화상입니다. 왼쪽에 제가 자화상의 전문을 수록해 놨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애비는 종이었다.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지 않을란다. 뭐 이런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강조한 이런 시적 표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나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는 굉장히 유명한 식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는요 1941년에 발표된 서정주의 첫 시집 화사집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삶과 존재를 성찰하며 인간의 원칙 욕망과 허물을 드러낸 작품이에요. 애비는 종이었다. 어떻게 보면 계급적 자의식, 나는 하층민 출신이라는 것을 굉장히 냉소적으로 굉장히 그리고 도발적으로 표현했죠. 동시에 아버지가 부재하고 그러기 때문에 가난하고 그래서 어떤 소외를 느낄 수밖에 없는 성장 배경의 고단함을 개인적 고백을 통해서 보편적 인간 조건으로 확장시키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파라리 바람이었다. 이때 이 바람이라는 거에 대한 해석은 뭐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연과 함께 성장한 자신의 유년 시절의 자아를 표현하고 있고요. 또 달, 대추꽃, 풋살구 같은 자연물들을 통해서 서정적 이미지도 만들어냅니다. 저는 이 시에서 가장 인상이 깊은 장면이 어떤 이는 내 눈에서 죄인을 읽고 가고 어떤 이는 내 입에서 천치를 읽고 가나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지 않을란다. 전 이 시구가 굉장히 가슴이 와닿습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서정주가 어떻게 보면 40년대부터 친일로 돌아서고요. 또 해방 이후에는 아주 극우적인 문학활동과 정치활동을 병행하고 또 80년대는 적극적으로 전두환 독재를 옹호하는 그런 정치적 활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어떻게 보면 서정주가 갖고 있는 굉장히 놀라울 만큼의 권력력과 명예욕이 있었고요. 동시에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지 않으란다라고 하는 굉장한 자존감, 즉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는 그 행동에 내 스스로 뉘우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저는 이 자화상이라는 이 첫 시집에, 즉 자신의 첫 시집의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서정주가 그 이후에 살아갈 삶의 한 자락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화사집이라는 이 첫 시집은요, 문학사적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문장사에서 간행이 됐는데, 이 시집이 처음 출간됐을 때 한국 현대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관능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이미지와 강렬한 언어 표현, 신화적 상상력이 특징이라는 것이죠. 화사집인데, 이 화사라는 게 뭐냐면 꽃뱀이란 뜻입니다. 아름다움과 위험을 동시에 품은 이중적 상징을 담고 있고요. 서정주 시세계의 어떤 본격적인 출발점이며 뭔가 탐미주의적이고 뭔가 위험한 어떤 그런 상상력의 경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화사라는 그 시의 한 부분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예, 아담과 이브에 나오는 바로 그 사탄, 뱀을 떠올려 보시면 알겠는데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맨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달아나가라 저놈의 대가리. 뭔가 되게 비속적이지만 사실은 선악과를 통해서 이불을 꼬여냈던 바로 그 뱀에 대한 굉장히 직설적이면서도 도전적이면서도 원초적인 감각을 물어뜯어라, 원통에 물어뜯어 달아나가라 저놈의 대가리 같은 아주 거친 시어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화사집에 나타난 이런 서정주의 신화적 상상력은요, 고창의 토속적 문화와 선운사의 불교 문화, 동시에 또 전라북도의 지역적 정서가 한국 현대시의 중요한 성취로 형상화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귀촉도는 서정주의 두 번째 시집의 표제작입니다. 1948년에 출판됐는데 중국 고대 설화를 모티브로 해서 이국적 정안을 표현한 작품이에요. 귀촉도의 이 귀촉이라는 것은 소쩍새 또는 접동새를 뜻하는데요. 중국 총나라의 두라는 왕이 억울하게 나라를 빼앗기자 죽어서 그 혼이 새가 돼서 귀촉, 즉 총나라로 돌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울었다라고 하는 데서 이 유래가 된 게 바로 이 귀촉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국적 정안이지만 그 한의 미학, 즉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보고 싶지만 볼 수 없는 그런 이별의 정안을 아주 현대적으로 잘 해석했다고 보여지고요. 소재는 이국적이지만 민족 정서, 흰 옷깃, 진달래 같은 한국적 심상도 활용했고, 또 서역 산만리, 파촉 산만리 같은 이별의 거리감을 시공간의 확장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눈물 아롱아롱, 흰 옷깃 여며여며 가옵신, 이런 어떤 반복적 표현으로 은율, 즉 시의 리듬성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정주 이 작품에서 중국 전설을 차용하면서도 한국적 정서와 자신만의 시적 감성을 보이며 보편적 이별의 슬픔을 독창적인 미학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자, 다음엔 가장 유명한 작품이죠. 국화협회서입니다. 한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서정주는 한국어의 고유한 리듬과 토속적 언어의 맛을 살려서 시를 창작했습니다. 미당 시는 우리말 특유의 은율과 음악성을 살려서 한국 시의 미학적 기반을 확립했다고 평가를 받아요. 화사 중에 보면 우리 순내는 스물난 색시, 고양이 같은 고운 입술, 스며라 뱀 같은 아주 굉장히 탐미적이고 유미적이고 감각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토속적 어휘와 향토적 어휘와 또 전통적인 사음보 리듬을 절묘하게 활용해서 현대적으로 변형한 작가가 바로 서정주이다. 불교적 상징과 이미지도 풍부하게 사용했고요. 서정주에게 언어라는 건 단순한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독창적인 예술을 구축하는 핵심적 요소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아름다운 선운사가 있는 선운산의 가을 풍경입니다. 예, 한번 꼭 가보고 싶을 만큼 단풍이 이쁘게 들은. 자, 시의 뿌리가 된 서정주의 고향은요, 전북 고창의 많은 자연과 문화가 고스란히 서정주 시의 공간 상징이 됐습니다. 특히 선운사, 선운산, 질맞이 마을 같은 게 문학 상성의 원천이었는데요. 그가 선운사라고 하는 절을 실제로 시의 제목으로 해서 선운사 동구라고 하는 시를 발표했는데, 제가 그 선운사 동구의 전문을 인용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선운사 골짜기로 선운사 동백꽃을 보러 갔더니 동백꽃은 아직 일러 피지 않았고 막걸리집 여자의 육자배기 가락에 작년 것만 상기도 남았습디다. 그것도 목이 쉬어 남았습디다. 네, 뭔가 향토적이면서도 정감이 있고요. 또 선운사 동백꽃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연적 상관물을 시적 소재로 잘 포용하고 잘 녹아들은 짧은 시지만, 이 짧은 시 안에서 그런 것들이 잘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창이라고 하는 서정주의 고향은 단순한 지역을 넘어서 한국적 서정의 원형으로 그 로컬리티, 지역성이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서정주에 대한 평가는 사실 극과 극입니다. 일단 서정주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학자들은 김윤식 같은 분이 대표적인데요. 서정주는 한국 현대시의 새로운 전통을 창조한 시인이다. 그의 작품에서는 민족적 정서와 불교적 영성, 토속적 이미지가 서정적 언어와 결합해서 한국시의 독창적 미학을 완성했다라고 아주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1985년 5월 18일자 기사를 보면 서정주의 시는 한국 시문학의 흐름을 바꾼 역작들이다. 그는 전통적 서정성과 현대적 감각을 결합해서 한국 현대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화사집, 귀촉도, 질맞아 신화 같은 그의 시집들은 한국 현대시의 미학적 지평을 확장했고, 특히나 전통과 현대의 조화, 향토적 정서와 우주적 시선의 결합이라고 하는 독특한 성취로 평가받습니다. 서정주를 대상 텍스트로 한 학위 논문을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요, 무려 446편의 석사, 박사 학위 논문이 현재 한국연구재단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인들 중에서 아마 굉장히 많은 학위 논문의 작가에 속하게 될 겁니다. 446편이요. 그만큼, 그러니까 학위 논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연구자들이 서정주 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접근했고, 그의 문학세계에 대한 평가도 그만큼 높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물론 극단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평가가 극과 극이라고. 그의 친일 논란 때문에 서정주 문학을 비판하거나 서정주 문학을 어떻게 보면 같이 절하하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사실 서정주의 이 친일 활동은요, 교과서나 아니면 제대로 잘 대중들에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정말 노골적이었고, 또 스스로가 되게 적극적이었어요. 서정주가 1944년에 마스이 오장 송가라고 하는 시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일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일본의 자살특공대를 찬미하고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우리도 일본 한국 시민으로서 태평양 전쟁에 참여해서 스스로 목숨을 바쳐서 천황폐하에게 충성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예. 얼굴에 붉은 홍주를 띄우고 갔다가 오겠습니다. 웃으며 가더니 새와 같은 비행기가 날아서 가더니 아오야 너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마스이 히데오, 그대는 우리의 오장, 우리의 자랑. 그대는 조선 경기도 개성사람 안씨의 둘째 아들 21살 먹은 사내. 예. 국가협회서를 쓴 시인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두 시가 극단적이죠.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 이 서정주 문학에 대한 많은
그 비판적 시각들이 특히나 논란이 됐던 건 그 친일활동뿐만 아니었어요. 42년과 45년 사이에 일본 군국주의 말기에 일제 군국주의를 찬양하는 시도 발표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살기 위한 선택이었다 뭐 이렇게 변명도 했습니다만 단순히 친일활동뿐만이 아니라 더 문제가 된 건 뭐였냐면 해방 후에는 좌익계의 조선문학가 동맹에 맞서서 우익계의 조선청년문학가협회 시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문학을 어떻게 보면 진영 논리를 이분화하고 자신과 쉽게 말하면 좌익 문학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한국 문학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 80년대에는 전두환에 대한 노골적인 찬양으로 그 어떤 공로로 5공화국 때는 국보위 위원이라는 굉장히 정치적인 권력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서정주입니다. 그래서 민족문화연구소 같이 친일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연구소에서 미당은 사실 그의 문학적 성취와 상관없이 친일 문학자다. 따라서 미당의 이름이 붙은 미당문학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친일 문학과 그 다음에 독재자를 찬양한 작가의 이름을 딴 문학상을 우리가 여전히 개최할 수 있느냐. 그래서 결국 많은 반대 여론에 휩싸여서 결국 친일 논란으로 미당문학상은 폐지가 됐습니다.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의 예술적 성취와 그의 친일 또는 권력적인 정치활동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갭이 존재하고 있어요. 김우창은 서정주 문학은 최고의 문화유산이다. 그의 친일 행적을 인정하고 비판하되 문학적 성취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약간 좀 중도적인 입장이죠. 작품은 작품 자체로 읽고 작가의 개인적 삶은 또 개인적 삶대로 비판받아야 되나? 비판받아야 한다. 그런 얘기인데요. 사실 작가와 작품의 분리가 가능한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한국 근현대 문학에서 아주 딜레마입니다. 작가와 작품이 분리가 가능하다면 서정주의 친일적 행동과 그의 위대한 예술적 성취를 분리할 수 있지만 사실 문학이라는 건 그 사람이 살아온 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서정주 소기 작품의 그 위대한 성취는 그가 자랐던 질맞이의 마을과 고향의 자연, 향토, 그다음 상상력 이런 것들이 버무려져서 그의 초기에 위대한 많은 작품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작가와 작품의 분리가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전북 고창에 가면 그의 생가 바로 앞에 미당 시문학관이 있습니다. 미당 문학상은 폐지됐지만 미당 시문학관은 여전히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미당이 남긴 많은 문학적 유산들을 이 문학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느 쪽이 옳다 그러다라고 이분법적인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결국은 독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문학은 문학, 개인의 삶은 삶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서정 미당의 작품을 읽으시면 되고요. 작가와 작품 분리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또 그런 관점에서 미당의 시를 읽으면 되겠죠. 특별한 학자들이나 문화평론가의 이론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여러분들의 세계관으로 미당의 작품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북은요 지역을 넘어서 한국 문학의 중심입니다. 서정주를 비롯해서 많은 문인들이 전라북도에서 지역에서 시작해서 지역 문학을 넘어 한국 문학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서정주는 전통과 현대, 향토성과 보편성, 민족 정서와 예술적 표현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한국 현대시의 대표적 성취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문학적 성취로 보면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 한국적 서정의 확립, 문학적 토양의 확장, 후대 문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요. 반면에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친일 행적과 권력 지향적 태도는 여전히 서정주 문학의 한쪽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학적 성취를 인정할 것인가,
그의 삶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할 것인가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을 넘어 한국 문학의 중심이 된 전북문학 서정주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